예, 안녕하십니까. 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 16장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누누이 현재의 정의가 응보적 정의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어떤 그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어떤 피해 회복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응보적인 어떤 패러다임에서 회복적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당히 요즘에는 회복적 사법, 회복적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경찰 단계에서는 회복적 경찰 막 등등등 해서 이 회복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회복적인 정의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먼저 회복적 정의의 배경 및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하여 행동에 옮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유죄인 경우에 처벌을 받지만 이 처벌이 가해자가 책임을 질 목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목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은 뭔가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책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으켰던 피해를 일으켰던 피해를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상해를 받았어. 그러면 마음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회복을 시켜 줘야 되는데 현대의 처벌은 어떠냐면은 그냥 애를 한 대 때렸어. 갚을 돈이 없어. 그러면 교도소에 보내버려.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라든지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정말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이 아니고 단순하게 응보로 끝나버리니까 진정성 있는 어떤 책임을 다한다 생각이 못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하워드 제어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행동 혹은 범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되는데 보통 이제 응보적 정의라는 말이죠. 응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예. 누가 위반했는가? 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어떻게 형벌을 주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많이 논의했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그들의 욕구는 뭔가? 그 피해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의 의무이고 책임인가? 예, 누가 이러한 그 피해를 통해서 입었던 이 피해로 손상된 그 욕구를 누가 충족을 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이 원인인가? 이런 상황에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초창기 때는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 이러한 어떤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회복적인 사법의 아버지다 하는 사람이 이 하워드 제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워드 제어가 뭐 우리가 이제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시고 그런 분인데 회복적 사법 정의는 범죄와 관련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다. 가급적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 즉 특정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로 인한 손해와 욕구, 의무와 책임 등을 함께 모여 찾아내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상, 상처와 피해를 치유하고 가능한 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회복적 정의의 사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에요. 벤 네스와 스트롱은 회복적 사법 정의를 미디에이션, 이제 우리는 이제 초창기 때는 중재라고 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는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디에이션의 과정 속에서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회복적 사법 정의는 범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재자, 조종자의 도움으로 서로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만남을 만나가지고
범죄로 인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책을 찾고 모색하고 그다음에 손상된 것이 서로 수선되도록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정 이런 것들을 회복적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 정의는 다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고 자, 갈등의 당사자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규범 합치적 행동 양식을 회복하고 규범 합치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변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규범, 기대 이런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며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공동체 질서의 실존을 증명하는 의미를 동시에 진다. 범죄를 단지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보는 대신에 범죄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피해자, 개인 간 상호관계, 가해자, 공동체에 손상을 입혔다고 본다. 그러니까 현재의 범죄는요. 그 범죄를 일으켰던 대상자에 대한 위법이 아니고 국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국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국가에서 개입하고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것들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개인 간의 관계, 내가 공동체의 관계 이런 걸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범죄가 발생하면서 생긴 필요와 의무가 범죄 피해자라든지 범죄자,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때 사법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응보 위주의 사법 정의와 회복적 사법 정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로 하여금 사회에 끼친 손상을 고치도록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한다. 근데 법적인 과정, 현재 판결이라든지 법원으로 통해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회복적 사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 응보적 사법 정의와 회복적 사법 정의의 우리가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면요. 자, 범죄에 대한 예는 응보적 사법 정의에서는요. 범죄는 위법 행위로서 국가를 거스르는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상처는 주변적이고 위법 행위가 법 규정을 따라 기술적 용어로 한정돼 있어.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요. 범죄는 개인을 거역한 것이며 또한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가해자의 상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위법행위는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전체 맥락에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법은요, 맥락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직접적인 맥락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때린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 그 환경의 맥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자, 실질적 책임에 대한 이유는요. 의무적 사법에서는 잘못은 유죄를 만든다. 죄는 절대적이고 선택적이다. 죄는 씻을 수 없고 추상적인 빚을 발생시킨다.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빚을 갚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 잘못은 책무와 의무를 만든다. 유죄는 실질적 책임을 유발한다. 죄는 참여와 배상을 통해 씻을 수 있고 구체적인 빚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못은 책무와 의무를 갖고 실질적인 책임을 유발하고 참여와 배상을 통해 씹을 수 있고 구체적인 빚을 발생시키고 바로잡음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다. 사법 정의에 대한 개념은 범죄와 국가 사이의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법에 의해서 죄를 결정하며 이에 따르는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범죄 가해자, 지역사회가 범죄에 이러한 상처를 고치고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한다. 너무 기독교적인 관점이잖아요.
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메노나이트 계열의 종교 단체에서 만들어낸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법 회복적 사법은요, 미국의 메노나이트 계열의 대학에서 이 회복적 사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이런 회복적 사법의 기독교의 많은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 마이너리터도 이런 회복적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자, 사법적 정의에 의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자, 뭐냐면은 그 아까 응보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심이고, 과거에 초점을 두고 범죄에 관계된 사람 요건은 부차적이고,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싸우는 모델, 서로 간의 차이점들이 강조되고, 범죄자가 저지른 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범죄자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무시되고, 국가와 범죄자가 핵심이고, 피해자는 아주 무시되는 거죠. 손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가 범죄자의 조치를 취함, 범죄자는 피동적이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고,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악화되고, 반성과 용서를 못하게 하고,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격려되고, 행위의 사회적 경제 도덕적 맥락이 무시되는. 자, 해결 중심 아니 이제 그 사회복적 사법에서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미래의 초점, 현재와 미래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욕구가 우선적이고, 대화 모델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거예요. 서로 간의 공유점을 추구하고 상응하는 해를 부과하고, 또 피해자의 욕구가 중요시되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핵심이고, 피해자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범죄자가 문제 해결의 이익을 담당하고, 피해자, 범죄자,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범죄자 통합이 증가된다. 지역사회는 다시 재활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반성과 용서가 격려되고, 상호성과 협력이 격려되고, 절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화해다. 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전체적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워드 제어 저 내용이 이런 회복적 사법과 인보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 정의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범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으며, 범죄 문제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초점을 줌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안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발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적 사법정의는요, 1974년 캐나다 온토리오의 주의 키치너시에서 소년 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형태로 처음 실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몬토리 주에서 이제 두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온 동네에 차와 그다음에 그 동네에 다 이렇게 이제 그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보호관찰관들이 이 두 친구들을 그냥 그 경찰에 보내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판사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가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 하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전에는 바로 교도소로 갔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그랬는지 사과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 유리창 깬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디를 깎아라, 내리는 진정성 사과했으니 이렇게 됐다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친구들이 교도소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적 사법이 출발하게 된 거죠. 1978년에는 인디애나 주 엘카트 카운티에서 지역사회 사법센터라는 비영리단체가 설치되어 회복적 사법정의를 미국 전역에 확산시켰고, 1980년대 들어와서 북미의 유럽 각지에서 널리 사용됐다. 1970년대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주와 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화해 중재기관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갈등 해결 센터라든지 중재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1994년에는 미국의 법률가 협회에서 범죄 피해자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손해배상 제도를 사법 체계에 정식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중재를 법률적으로 하도록 한 거죠. 자, 범죄 피해자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VAP, Victim Offender Mediation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1세대화의 이제 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피해자가 이제 중재 프로그램. 지금은 한 3세대까지 나왔어요. 지금 회복적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한 3세대 모델이고 더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제가 보는데, 와 같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유럽, 북미 등의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1,100곳에서 실시하고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뉴질랜드의 1989년 법령에 의거해서 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은 재판 대신 가족 집단 대화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해야 돼. 가족 집단 대상도 하나의 서클이에요. 서클. 대화에 참가한 회원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법원을 대신해서 그들의 대화 과정을 거친 결정에 따를 것임을 동의하게끔 했다. 그래서 가족 대화 모임이라는 이 서클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용들을 더 한번 보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은 보시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이해하는 관점이 법을 어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깨뜨렸기보다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회복적 사법 정의 실천 프로그램은 각 나라 사회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하며 그 자체로서 법적 처벌이 되기도 한다.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범죄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과 범죄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수선하도록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실전 프로그램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면대면의 직접적 만남, 인카운터. 그러니까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영향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여한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며 어떻게 해야 범죄로 인한 손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수행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형성되고 기본적으로 회복적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면 체포 전 단계,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진 단계, 형을 선고받기 전 단계, 형을 선고한 단계, 교정 시절 수용된 단계.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체포보다도 일단 지역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회복적 사법을 하는 단계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 배 교수님은 주로 여기만 좀 다루고 있는데 저는 2단계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 단계에서 학교 단계에서. 그래서 회복적인 사법이라는 게 이제는 그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복적 사법 정의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면요. 아까 1세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면 피해자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VOMF라고 그러는데 Victim Offender Mediation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키치너의 메노나이트 중앙회 자원봉사 담당자였던 데이비드 워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보게 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배상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된 거죠. 아까 설명했었던 몬토리오주 주의 그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청소년이 보호관찰관 중재자와 동행해서 이사를 간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피해자들의 상황과 사정을 듣고 가해자들의 사죄를 할 수 전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또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를 같이 의논했어요. 창문 깨진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차 빵꾸 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2개월 만에 손해배상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가해자 중재 운동이 아주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화해라는 용어가 종교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과 화해라는 개념이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좀 뭐 이렇게 좀 중재라는 말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리칸슬레이션이라는 거죠. 리칸슬레이션. 그러니까 뭐 피해자 가해자 미디에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청소년 화해 놀이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화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같은 데에서는 화해를 조용한다 막 이렇게 막 문제시 제시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 화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집단 회합, 회합은 자 이게 이제 영향받는 가족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가족은 지역사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에 관한 법 보면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의 집단의 필요에 적합하고 이용하기 쉬우며 문화적으로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촉진시키는 것, 아동 및 청소년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과 친족 집단을 지원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처리하여 학대, 방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자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며 그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문제를 그래서 영향받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서클을 둘러앉아서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같이 모여주는 거죠. 같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가족 대화, 그 가족 집단. 이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은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족 집단 회합이.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다 그러면 학교 폭력도 저는 가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힘들어도 학교에 있는 문제 있을지라도 부모도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 그러니까 학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 학폭에서 대화 조정은 당사자만 있어요. 제가 봐서는요 학부모도 오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와서 이것이 같이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진정성 있는 어떤 회복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종종 당사자들만 하는데 실은 다른 선진 사례를 볼 때 이 가족 집단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해 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갖고 있는 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격려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클. 요즘에 저는 방식은 이제 서클의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서클로 가족 집단도 서클로 하고 피해자 가해자 조정도 좀 서클로 하는 형태인데 자, 서클이라는 개념을 보면요. 서클은 캐나다에서 1980년대 원주민들로 구성된 퍼스트 네이션 피플 오브 캐나다 원주민 집단들라는 그룹에서 출발하는데 서클은 그들의 범죄와 사법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처음 적용 케이스는 26세 가해자인데 40번이나 넘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고 범죄 사건과 관련된 여러 차원에서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붙박이식으로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법정에서 모이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나의 서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법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서클이 굉장히 좀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비전문가들도 이런 이로운 점 뭐냐면 비전문가들도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의 질도 향상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전반에 걸친 환경이 건설적으로 바뀌게 됐고 당시 기존의 사법 체계의 한계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캐나다 정부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가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사회라는 상황을 중시하며 사법체계와 협력해 진행되는 과정이고 가해 사건에 관련되는 최대한의 당사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의 그다음 평화 형성 서클이다 또는 힐링 서클이다 이렇게
그다음 참 이 힐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해가는 과정, 영향받는 가는 사람들이 법정이 아닌 이런 과정에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자, 서클의 목표는 범죄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입은 모든 당사자들의 치유를 촉진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들, 가족들 그리고 가해자에게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범죄 행위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원인들을 언급하고 지역사회라는 일체의식을 세워주고 지역사회 갈등 해소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지역사회 가치들을 촉진시키고 이들을 공유하게 한다. 서클이 모든 범죄 행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 사건이 발생된 지역사회의 특성, 가해자와 지역사회의 관계, 서클에 대하여 가해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서클이 실제 적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법체계 내에서 상당한 이해와 적극성이 기초되어 있을 때 상당한 성공의 결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배 교수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서클을 주창론자예요. 예, 제가 수업도 서클로 하고 그래서 서클이라는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어떤 신뢰하고 신뢰롭고 어떤 그 뭔가 존중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갈등의 문제도 정말 손쉽게 해결되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영향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그 회복도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루어지고 다시금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탁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 구덩이를 팠느냐. 구덩이를 팠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한다 그러면 회복적 정의는 그 구덩이를 메우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메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돈독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이걸로 인해서 더 돈독하게 돼서 그런 서로 윈윈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인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교정복지에 있어서 이 회복적 사법 정의가 이런 가치나 철학 이것은 뭐 교정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정복지론 마지막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